자, 한국사 19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얼굴 보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과정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서 너무나 즐거웠지만 너무나 기분이 좋았지만 원하는 대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두 번에 걸친 미소 공의의 결렬과 좌우합작운동의 실패, 남북한의 좌익과 우익 간의 그런 뭔가 반목, 그 냉전의 심화 등등 우리나라가 뭐 제대로 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48년도 유엔 소총회의 결과에 따라 남한만 따로 단독 선거를 하기로 했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5월 10일 날, 자, 오늘 여기서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드디어 5월 10일 날 50 총선거가 실시가 돼요. 자, 50 총선거가 실시가 된다. 날짜는 당연히 48년 50 총선거니까 5월 10일 날이겠죠. 자, 이날 실시된 총선거는 당시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만 21세의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였고, 만 25세가 넘으면 누구든지 국회의원 후보로 피선거권자로 나올 수 있었던 직접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라고 하는 4대 원칙을 다 지킨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인 총선거였습니다. 자, 최초의 민주적인 총선거였다라고 하는 큰 의의가 있는데, 뭐 아까 뭐 얘기해야 뭐 하겠지만 남한만 했다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갖고 있는 큰 의의가 이거다. 자, 이렇게 선거를 치러서 전국에서 원래는 300명을 뽑으려고 그래요. 북한 100명, 남한 200명. 처음에 유엔이 생각한 건. 근데 북한이 안 하니까 남한에서만 200명을 뽑기로 합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200명이 아니라 몇 명이 뽑히느냐? 198명이 뽑힙니다. 두 명은 어디 갔을까? 자, 제주도는 4.3 사건 때문에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48년 5월 10일 날에는 제주도에서 2명이 빠진 198명만 당선되고, 나중에 1년 뒤에 그 2명은 추가로 뽑습니다. 일단은 198명이 당선된 1대 국회의원, 하지만 이들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아직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헌법을 구성하기 위한 국회, 자, 제헌국회가 만들어집니다. 헌법을 만드는 198명이 당선된 제헌국회가 50 총선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자, 5월 10일 날 선거가 끝나자마자 내일부터 너 당선자 국회의원 할 수 없으니까 당선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건 5월 48년, 자, 요 제헌국회는 48년 5월 31일부터, 국회의원 임기는 우리가 보통 몇 년으로 알고 있어요? 4년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요 당시가 아니라 요 첫 번째 국회의원, 제헌 국회의원들은 딱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50년 5월 30일까지 임기를 갖는 제헌 국회가 만들어져요. 자, 이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뭘 하느냐? 헌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첫 번째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자, 제헌국회가 제헌한 헌법을 공포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이 헌법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헌법을 바탕으로 나라가 운영될 겁니다. 요게 언제냐? 1948년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날이 제헌절이죠. 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7월 17일도 휴일이어서 학교를 안 나왔었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토요일날 학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안 쉬는 대신 토요일날 학교 안 나오죠. 자, 요 날이 그래서 제헌절입니다. 자, 요 제헌헌법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일단 나라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여기도 땡땡이니까 이상하네. 대한민국으로 한다라고 하는 국호가 여기 나와 있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민주공화제로 한다 라는 거 쓰여 있고, 또 대한민국은 누가 다스린다? 자, 대통령제로 다스린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라는 내용도 쓰여 있고, 또 그 대통령은 누가 뽑는다? 당연히 국민이 뽑는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요 당시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 않고 요 사람들이 뽑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직선제가 아니라 무슨 제? 대통령은 간선제로 뽑는다 라는 내용도 써있고, 이런 다양한 내용이 있었고, 또 특별한 내용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농지, 농사 짓는 땅, 농지를 개혁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농지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몇 조? 86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86조의 내용이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즉, 농지를 분배하겠다는 내용이 헌법의 자체에 나와요. 자, 앞에 자막 보이죠? 자, 두 번째, 좀 특이한 거, 이번에 106조, 101조에 나와 있는 친일, 반민족, 친일은 빼도 되겠네.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내용도 헌법의 101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또 자막 보이죠? 101조 자막.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 재헌국회죠. 재헌국회는 단기 4278년, 즉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 헌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헌법에서 정한 대로 대통령 간선제에 따라 누가 대통령이 뽑혀요? 이승만 대통령이 뽑히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유엔이 얘기해요. 분명 유엔이 허락한 국가는 어디뿐이다?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뿐이다 해서 북한은 유엔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한반도 내에 유일한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북한은 아닌 유일한 한반도 내의 합법정부 인정한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되죠. 북한은 정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부터 해야 할 일 해야겠죠. 자, 정부가 한 일 크게 두 개만 볼 거예요. 아까 여기 쓰여진 요거대로 농지 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했는가, 그리고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부가 역할을 했는가, 이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자, 이거 지우고 다음 수업 나가도록 하죠. 자, 헌법 101조에 나와 있는 대로 국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갑니다. 원래대로라면 45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자마자 일제에 협력했던 아이들은 바로바로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왜 못했느냐? 저번 시간에 설명한 대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던 미군 애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다 보니 기존에 우리나라를 다스렸었던, 통치했었던 조선 총독부를 그대로 이용하게 됐고, 즉 조선 총독부에 있는 애들이 미군을 등에 업고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자, 다시 얘기해서 광복 이후 미군정의 개입으로 친일파를 처벌하지 못하게 돼요. 미군정 때문에. 왜? 미군정은 그들이 필요했으니까. 자, 첫 번째 정리해보면 친일 세력들을 왜 정리하지 못했다? 광복 이후 미군정의 개입으로 처벌하지 못한. 원래대로라면 8월 15일 광복하자마자 그냥 다 죽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미군이 뒤에서 백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8월 15일,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요. 헌법에 만들 수 있다고 쓰여 있으니까 아까 101조. 자, 그게 무슨 법이냐? 48년 9월 달에 만들어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서 요 법에 따라서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반민족 행위 특별 그리고 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불리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요 반민특위가 구성이 돼요. 먼저 이 법에 따라서 이 법은 헌법 101조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이고 이걸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반민족 행위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뭐 일제시대에 높은 경찰이었다던가 뭐 경찰이라고 다 같이 나쁜 놈은 아니고 경찰 하면서 독립군을 막 잡아다가 고문하고 했던 사람들이라던가 혹은 일제에다가 뭐 과도하게 충성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제의 그런 그 민족 말살 통치라던가 병참 기지화 정책에 동조해서 사람들을 막 군대로 동원시키고 막 돈 갖다 주고 했었던 그런 악질적인 친일 세력들을 찾아내서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오느냐. 자, 교과서 242페이지 보면 취급 건수만 무려 682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친일파니까 이 사람 우리나라를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니까 처벌해주세요 하고 신고가 접수돼서 조사하기 시작한 게 68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 영장을 발부해서 데려다 조사한 게 400건이 넘고 기소, 법원에다가 얘 좀 심판 좀 해보세요 하고 법원에 넘긴 게 221건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죠. 마지막에 있는 거. 실제로 재판이 마무리된 거는 딸랑 몇 건? 38건. 그렇게 38건을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는데 실제로 형벌을 받은 사람. 자, 사형 1건, 징역 6건. 근데 그 밑에 있는 지금 242페이지 탐구활동 보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집행유예 5건. 집행유예는 어쨌거나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집에 간 거예요, 이거는. 공민권 정지 18건. 공민권은 뭐 시민권 정지. 그러니까 뭐 투표 못하는 거 정도? 그 다음 무죄 6건, 형 면제 2건. 그러니까 실제로 처벌을 받은 건 7건. 자,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았어. 그러면은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죽어야지. 근데 사형 집행도 안 해요. 그리고 징역 6건. 자, 징역, 교도소에 갇힙니다. 근데 요 갇혔던 사람들 1950년 3월 정도에 다 사면시켜줘요. 다 풀어줘요,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반민특위에서 조사해서 형벌을 내린 사람도 7명밖에 없고 그나마 그 7명마저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 왜 이렇게 됐느냐? 아니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만든 반민특위인데 왜 이렇게 처벌을 못했느냐? 국회의원보다 더 위에 있던 사람 누구?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의 활동을 되게 싫어했어요. 자,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었고 그 밑에 경찰이 됐든 뭐 사법권이 됐든 뭐 검사가 됐든 뭐 이 당시 검사가 있었나? 검사가 됐든 뭐 군대가 됐든 수많은 공권력들이 있죠. 요 공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당시 친일 세력들이었습니다. 왜? 미군정이 친일 세력들을 조선을 통치하는,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세력으로 계속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그 세력이 세력을 굳혀가지고 이승만에게 달라붙어 있었거든. 근데 얘네들을, 즉 이승만을 밑에서 팍팍 밀어주고 있는 얘네들을 반민특위가 잡아들이고 있죠. 그러면 이승만 입장에서 자신의 권력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승만이 이 사람들의 활동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노덕술이라고 하는 악질 경찰이죠. 독립군 잡아다 고문하는데 아주 신나했었던 이 사람을 반민특위가 잡아오자 대놓고 대통령이 얘기하죠. 지금처럼 공산당이 판치는 시기에 이 사람이 옛날에 뭘 했든 말든
공산당을 잡아올 경험 있는 경찰이 필요한데 얘를 잡아가면 되겠느냐?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힘을 얻어요. 얘 밑에 부하들이, 친일 세력들이. 대통령도 우리 편인가 본데? 하고서는 얘네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서 반민특위 위원들을 뒤지게 두들겨 패고 얘네가 공산당이랑 서로 연결되어 있는 빨갱이들이다 하고서는 뭐 옛날에 툭하면 빨갱이로 몰아 잡아 죽였으니까 빨갱이다 하고선 잡아가서 반민특위를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반민특위는 반민족 행위자를 청산하지 못했다. 청산 실패가 되는 거죠. 다음에 하자. 지금은 북한에 공산당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거 언제 하냐. 지금 일단은 뭉쳐야 된다. 공산당이 더 무섭다. 친일이 뭐가 중요하냐. 공산당부터 막자. 이게 그 당시 이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 아직도 안 하고 있고 아직도 못 하고 있죠. 자,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한번 정리해보면 헌법에 따라서 반민특위법,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다? 정부. 이승만을 비롯한 정부가 반민특위의 그런 뭔가 활동을 방해합니다. 정부의 방해.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이승만이 친일 세력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승만은 친일 세력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었을 뿐. 똑같은 놈인가? 자, 정부의 방해로 중단됩니다. 중단돼요. 자, 아까 얘기했었던 경찰들이 대통령이 우리 편이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반민특위 사무실을 쳐들어가서 얘들을 잡아갔다고 했죠. 그게 일명 66 사건이라고 불러요. 49년 6월 6일날 일어난 66 사건. 요 66 사건으로 반민특위의 위원들, 이 위원들 중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뭐 조사하는 뭐 경찰도 포함되어 있고 막 한데, 요 66 사건으로 6월 6일 66 사건 6월 6일에 반민특위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 반민특위가 금방 곧 해체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친일청산이 중간에 좌절되게 된다. 그 결과 지금까지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했고 우리나라에 되게 안 좋은 선례를 남겨주죠. 무슨 선례? 옛날부터 있었던 권선징악, 착한 것은 권하고 나쁜 것은 악은 벌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악당짓거리를 한 놈들이 아무도 벌을 받지 않네? 악당짓거리 한 애들이 높은 곳을 다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대한민국에서 깨지게 되죠. 이것 때문에. 반민특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요 이후에 김구도 암살당해서 죽고 그러면서 요거는 여기서 끝. 친일파는 이대로 대한민국의 좋은 자리에 차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높은 곳에서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지우고 다음 농지개혁 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의 활동 두 번째로 볼 내용은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 자, 농지개혁. 자, 헌법 86조에 아까 봤던 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라고 쓰여 있죠. 드디어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농지개혁법입니다. 이 농지개혁법은 국회가 만들어진 1948년 이후인 1949년에 제정이 돼요. 자, 그 대상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농지개혁의 방법. 사람들이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일부 사람들이. 그러니 그 땅을 농사를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 농민들에게 나눠줘야겠다 이거야.
농사 짓는 땅은 농민에게 주자. 그게 경자유전이라 그래요. 교과서에 쓰여 있어요. 경자유전,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전, 있을 유, 밭전, 땅이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 하에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의 땅이라던가 자신이 농사 지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의 땅을 국가가 가져와서 땅을 필요로 하는 농사 지을 농민들에게 다시 분배해준다. 요게 기본 농지개혁법의 기본 내용입니다. 법은 49년에 만들었고 실제 시행이 이루어진 건 50년 초에 이루어집니다. 자, 기본적인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땅이 많은 사람들의 땅을 유상으로 매입해요. 돈을 주고 그 땅을 국가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사온 그 땅을 땅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법은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실시를 해요. 자, 대상이 된 땅은 뭐냐? 자, 조금 전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 자,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혹은 농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농사 지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땅을 가진 그게 어느 정도냐? 3정보. 3정보는 지금의 평 같은 토지를 세는 단위예요.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 3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교과서 보니까 약 3만 제곱미터래요.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3만 제곱미터 많죠? 엄청나게 많은 땅입니다. 요걸 넘어가는 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5정보의 땅을 갖고 있다, 5정보의 농지를 갖고 있다, 농사지을 땅을 갖고 있다, 그럼 3정보만 내비두고 나머지 2정보는 국가에서 사가는 겁니다. 그거를 그리고 다시 농민에게 돈을 받고 파는 거. 자, 근데 여기 아까부터 계속 농지라고 하고 있죠? 토지 중에서 농사 짓는 땅만 땅에 대해 어떤 사람이 농지는 2.5정보 갖고 있고 산은 뭐 100정보를 갖고 있다. 이거 안 뺏어가요. 해당되는 땅은 오로지 뭐만? 농지만 해당돼요. 그래서 이 법의 이름도 농지개혁법입니다. 농지개혁법. 자, 이렇게 해서 농지개혁법을 실시한 결과 수많은 땅이 없는 농민들이 땅을 갖게 되고 자기가 농사 지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소장을 줬었던 지주들은 그 땅을 다 국가에게 줬기 때문에 돈 받고 줬기 때문에 지주가 사라지고 소장농이 사라지게 됩니다. 완벽한 아니래도 거의 지주 그리고 소작제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하는 농지개혁. 자, 그래도 이게 뭐 완벽하진 않았죠. 한계점이 있었을 겁니다. 아쉬운 점. 자, 한계점이 뭐가 있느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토지가 뭐만? 농지만. 농지 외에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거. 그리고 반민족 행위자, 그러니까 토지가 3정보든 뭐 5정보든 10정보든 1정보든 친일파애들 있잖아요. 친일파애들 되게 뭔가 부당한 방법으로 일본의 권력을 밀붙어서 땅을 빼앗은 놈들, 이런 놈들의 땅은 일단 다 몰수를 해야 되는데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를 몰수하지 않아요. 그들의 땅은 그들의 땅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 이건 농지뿐만 아니라 모든 땅을 다 뺏어야지. 토지 몰수를 안 했는지 못했는지 아무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농민들에게 토지를 줄 때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줬죠. 유상분배.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정보의 땅, 예를 들어 그냥 평을 하죠. 자, 1000평의 땅을 받았다고 쳐요. 1000평. 1000평의 땅을 받으면 이 땅값은 얼마에 팔았느냐?
요 1000평에다 농사를 지으면 1년에 쌀이 100가마가 나온다고 쳐요. 100가마가 나오는 땅이야. 그럼 이 땅의 땅값은 125가마예요. 요 125가마를 받고 요 땅을 파는데 무이자 5개월 할부. 그럼 1년에 5개월이나 무이자 5년 할부. 그럼 1년에 쌀을 몇 가마씩 내야 돼요? 25가마씩 5년 동안 내면 이 땅은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죠. 별로 비싸진 않아요, 생각보다. 내가 100가마 농사지면 그 중에 75가마 갚고 25가마를 국가에 납부를 하면 5년 뒤에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소장료가 몇 프로? 25%? 일제시대 소장료, 고소장료는 70%까지 되기도 했고, 조선시대에도 40에서 60% 됐던 걸 생각하면 괜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분배가 부담되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요 정도 1000평씩이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기존에 빚이 있던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요 유상분배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부 농민이, 유상분배에 따른 일부 농민이 부담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을 갖고 있지 못하고 다시 지주에게 팔고 지주의 소장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라는 거. 요게 아쉬운 점, 한계점이다. 자, 요런 게 아쉽다고 돼 있는데 뭘 보고 이걸 특히 아쉬워하는 거냐?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 뭐 얘들 거 다 뺏어야 돼? 뭐 다른 땅 뭘 빼서 농지 줬으면 됐지? 뭘 보고 비교해서 아쉽다고 하느냐? 자, 북한 거를 봅시다. 자, 북한 거. 보통 이거는 남측 그리고 북측 거는 토지 개혁이라고 해서 비교를 많이 해요. 그렇다고 북측에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북측이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이런 거 뺏는 거는 왜? 북측은 공산주의였으니까 그냥 싹 뺏어서 똑같이 나눠줬을 거 아니야. 그래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눠졌는지. 자, 북측의 토지 개혁은 1946년에 해요. 남한보다 훨씬 빨리 하죠. 아까 내 법을 49년에 만들었다고 했고 나눠주기 시작한 게 아마 50년 3월쯤일 거예요. 만약에 그때 50년 3월에도 안 나눠졌으면 아마 농민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북한으로 갔을 거야. 근데 그나마 다행히 50년 3월 달에 땅을 많이 받아서 이게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빨갱이로 넘어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때 이걸 실시하는 바람에 북한은 이미 46년도부터 땅을 뺏어서 농민들에게 나눠줬거든. 공산주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좋진 않잖아. 겪어봐도 알잖아. 북한 다 굶어 죽고 있죠. 자, 토지개혁 46년부터 실시했고 일단 방법 공산주의답게 무상 돈 안 주고 뺏어옵니다. 무상 몰수 그리고 돈 안 받고 나눠줘요. 무상 분배. 농민들은 환호했겠지? 그리고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테고 그래서 이게 실시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 있었던 수많은 지주들이 남쪽으로 월남합니다. 땅 뺏겨서 열받아서. 자, 그리고 대상 어떤 땅을 이렇게 무상으로 다 뺏어갔느냐? 여기는 3정보지만 여기는 5정보를 넘는 토지. 5정보 초과 토지. 근데 확실한 다른 게 여기는 토지예요. 여기는 농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농사 짓는 땅 뭐 할 거 없이 모든 걸 합쳐서 5정보를 넘으면 국가에서 강제로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 즉 친일파 같은 애들 내 땅은 그냥 다 싸그리 몰수해요. 다 뺏어와버려. 모든 토지를 싹 뺏어옵니다.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도 다 몰수해요. 그리고 이렇게 갖고 온 땅을 누구한테? 농민들에게 그냥 공짜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이런 식의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공산주의 방식. 이런 식의 방식을 뭐라고 불러?
돈 받고 가져오고 돈 주고 넣어주고. 이거는 자본주의 방식. 자, 이 두 개만 딱 보고서는 아, 그래 이게 훨씬 좋지. 이렇게 써야지. 위험한 겁니다. 공산주의자예요. 이게 맞긴 맞는 거예요. 자, 요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농지개혁도 실시했었다. 자, 교과서 244페이지 보면 토지개혁 말고 북한의 정권 수립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데 뭐 굳이 우리나라가 북한의 정권 수립을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나? 그냥 북한은 소련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뒤에서 조종하는 간접 통치를 했고, 북한 내에서 권력 다툼이 뭐 김일성이라던가 뭐 김두봉, 조독 김두봉, 그리고 뭐 김일성, 남로당의 박헌영, 그리고 소련파의 뭐 허가이 등등 권력 다툼을 벌였지만 최종 승자가 누구였다? 김일성이었다. 그 김일성이 최종 승자가 되었고, 그렇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부러 우리보다 늦게 만들어요. 48년 9월 9일날. 우리가 48년 8월 15일이고 일부러. 나라는 이미 다 해놓고서는. 왜? 니네가 먼저 남한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만든 거야. 분단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니네가 있다. 니네가 먼저 만들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든 거다. 라고 하려고 꼼수 부리는 거죠. 근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은 이미 이때부터 해놓고 있었어요. 얘들은 분단의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죠. 북한의 정부 수립이 48년 9월 9일, 우리가 8월 15일이죠. 우리는 이 8월 15일을 광복절 겸 정부 수립일로 기념하고 있고, 북한은 이날을 9월 9일, 구구절이라고 그러죠. 구구절. 자, 여기까지 244페이지까지 19차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